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야, 무슨 특별한 일 있어서 너 장중에 뭐 방송하는 거야? 뭐 그거 아니고요. 요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 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10월 24일 날 프리 NDA 신청이 있는데 미팅 있죠. 예, 요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신약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NDA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볼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우리 HLB 주주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기본적인 의학 상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절차라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방송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진 회장님도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오늘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줄 자리인데, 오전에 못 갔죠? 오전에 약간 비실비실, 뭐 그냥 비실비실도 아니에요. 그냥 장중 조정, 요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NDA 절차에 대해서 좀 갖고 왔고, 요걸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진 회장님이 다음 주에 있을 프리 NDA 미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찌라시라도 하나 띄워준다면, 시장이 지금 기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뻥 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걸 또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미 FDA와 프리 미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약이 나오는 절차, 그리고 NDA 신약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약 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한 탐색. 요게 있어요. 뭐 여기 읽어보시면 의학학적 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 요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보세라닙이 탄생하는 거, 리보세라닙이 선정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리보세라닙이 탄생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전 임상 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상 연구하기 전 단계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의약품은 사람이 복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절차를 갖게 되는데, 사람한테 임상 연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후보 물질의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화학적 실험을 전 임상 연구라고 하고요. 요 전 임상 연구가 끝나면, 자, 나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전 임상 시험 통해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 임상 시험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식약청이 오케이, 너네 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임상 시험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은 전 임상 시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 실험을 거친 것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단계, 시판 허가 전에 3단계와 시판 후에 임상 시험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HLB는 여기 시판 허가 전까지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된 거고요. 야, 너 임상 4상은 뭐냐? 이거는 NDA 승인 후에 약이 출시가 되잖아요. 약이 출시된 이후에 사람들이 복용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효능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사실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판되기 전에 이렇게 FDA에서 좀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렇게 좀 검사를 거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검사는 까다롭게 했는데 혹시라도 약이 시판된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시판 후에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임상 4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임상 시험까지를 해야지만 여기 NDA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지. 그래서 요것만 보시더라도 HLB는 상당히 HLB는 대단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미 식약청한테
신약 허가 신청을 하죠. 신약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정식으로 서류 제출하기 전에 프리 미팅이 있어요. NDA 서류 접수 전에 기간으로 FDA와 사전 미팅을 하는 기간으로 약 60일 정도 돼 있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걸 NDA라고 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시험 결과를 FDA한테 제출한 다음에, 자, 우리 이거 신약으로 판매를 할 생각인데, 자,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판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서 FDA가 오케이 너네 팔아 시판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시판을 하는 거고요. 그 후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안정성 조사, 이렇게 총 8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계가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죠. 예. 그 마지막 단계, 지금 HLB는 요 이제 사전 미팅 단계 이전에, 그렇죠, 미국 신약 허가 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HLB는 정말 대단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설명드린 거는 신약이 탄생하는 절차에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NDA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신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밑에 써놨어요. 미국 판매 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 제약회사 등이 FDA에 제출하는 공식 단계로 의약품은 어떻게 제조되고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약 허가 신청 사전회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거고 HLB가 하는 거고, 요거를 거쳐야지 신약 허가 신청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전회의 거쳐야 정식적으로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건데요. 신약 허가 제출하면은 일단 서류 검사가 있어요. 60일 동안 FDA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요. 오케이, 서류가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 심사팀이 심사를 하는데요. 요 심사팀은 의사도 있겠고, 화학자도 있겠고, 통계학자도 있겠고, 미생물학자도 있겠고, 양리학자도 있겠죠. 왜냐하면 약이니까. 무엇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니까, 예,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심사팀들이 안전하고, 이 약은 진짜 안전하고, 또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사팀은 시험 결과를 보고 시험 방법의 분석 및 취약점,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의뢰자한테 결과 결론의 동의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심사자들, 아까 의사, 화학자, 통계학자, 미생물학자들이 신청에 대한 결론 또한 권고사항을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요거를 하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오케이, 그래, 너네 여기까지도 잘 됐네. 그러면 너네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할 때 의약품의 의약품의 용량, 투여 경로, 요게 걸쳐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신약 승인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의약품을 너네가 그러면 만들 건데 의약품에 요런 거 썼어? 그래서 뭐 의약품 용량, 투여 경로, 기간, 경고문, 부작용, 주의사항 요런 게 잘 돼 있는지 라벨, 그다음에 표시 기재사항이 다 돼 있는지도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태 조사도 합니다. FDA가 직접 제조 시설에 가서 너네는 이렇게 안전하게 제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게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신약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신약은 이 접수일부터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요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접수일부터 약 6개월, 그러니까 접수일은 사전 미팅 끝난 다음에 신약 허가 신청서 제출 있잖아요. 요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통은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 6달 정도면 돼요.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희귀의약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절차 다 거쳤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결정이 나냐? 최종 결정은 약 2020년 6월 후반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전회의가 우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요 사전회의가 60일, 2달 정도.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하면 11월 24일, 12월 24일 되겠고, 12월 24일 날 또 정식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우리는 원래는 약 10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6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6월 후반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 결정. 리보세라닙이 신약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6월 후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남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에서 의약품을 출시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 심사, 허가 절차를 줄여서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나온 이유가,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들은 뭐 이 약을 해도 안 먹고, 이 약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고, 이 약을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에 지금 개발 중인 약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효과가 좋다면 희망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그 약이라도 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 탄생한 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이 약품 개발사는 우리 HLB 말하는 거죠. FDA와 긴밀하게 임상 설계에 대한 상담 요청, 허가, 획득 자료에 대한 조언 청취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 FDA와 직접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고무적이고요. 지금까지 여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절차, 그리고 미국 신약 허가 신청 절차 ND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HLB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태까지 나온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HLB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프리미팅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 회장님 나오셨네요. 오늘 정도 부탁해요, 찌라시. 뭐 찌라시 없어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오전에 뻥치고 올라가서 밋밋하게 흘러가지고 윗골이 달리느니, 오후에 장 막판에 올리는 게 정말 센 종목들이죠. 장 막판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어쨌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진에 이거 사진 한번 보시고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HLB 진양곤 회장은 리보세라님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양곤 회장은 6월 임상 탑라인 발표하면서 1차 유효성 집회 목표 도달 실패로 리보세라님의 미국 허가가 어렵다고 밝혔었다. 이게 그때 하한가 2번 맞은 때였죠. 사실상 임상 실패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팽해졌고 실망 매물이 쏟아져 HLB 주가는 곤두박쳤어. 그랬었죠. 하한가 2방 맞고. 자, 다음 걸 한번 읽어보죠. 하지만 진 회장은 지난 29일 최종 데이터 발표에선 임상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3개월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임상 최종 데이터 분석 후 내부 전문가 그룹 의견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리보세라님의 임상적 유의성을 확인했다는 판단하에 FDA의 신약 허가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온 모습이에요, 주가는. 그래서 이후 주가도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서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효능과 가치를 입증했다.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 신약 허가 승인을 자신한다. 등등등등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터뷰를 해봤네요. 임상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에 리보세라님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어떻게 할 거고 단점을 어떻게 할 건지 진 회장의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보세라닙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서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효능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 위암 2차, 3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경쟁 약물 대비 뛰어난 약효를 입증했다. 특히 여기 PFS는 경쟁 약물에 비해서 월등한 약효를 보여줬다. 이게 장점이죠. 무진행 생존 기간 PFS, 기존 허가받은 약물과 비교해서도 낮은 부작용과, 그리고 사실 그래요. 리보세라님 잘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이게 상당히 강점입니다. 안정성, 그리고 모든 인종에서도 동일한 약효를 보였으며 동일한 신생 혈관 억제제인 사람이자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도 이전 단계와 동일하게 리보세라닙의 약효를 입증했다. 리보세라닙의 이러한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인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 FDA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데 이제 또 기자가 물어봤네요.
좀 약간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1차 변수인 전체 생존 기간, 요 OS, 요게 지금 약간 우리 단점이죠. 리보세라닙의 약간의 단점, 수치를 비롯해 주요 결과 변수들을 옵티모, 론스포, 경쟁력과 비교 임상 디자인이 다르므로 플라시보 군 대비 개선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른 임상시험인 오티브와 론스포의 임상 결과와 수치와 비교한 이유를 OS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보세라닙의 OS는 5.8개월이고 플라시보 OS는 5.11개월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이건 그래서 사실 요거 때문에 6월 달에 요거를 발표를 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서 요게 약간 전체 생존 기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PFS를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PFS다. PFS는 3차 이상에서 리보세라님이 2.8개월로 플라시보, 그러니까 대조군이죠. 리보세라님 복용한 사람,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고 4차 이상에서는 리보세라님이 3.5개월로 대조군과는 1.7개월, 약 2배 이상이네요. 통계학적, 임상학적으로 모두 대단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3차에서는 PFS만, 4차에서는 OS와 PSF 값이 둘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 환자가 있고 4차 환자가 있잖아요. 3차 환자한테는 OS가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왔는데 4차, 그러니까 좀 더 진행된 환자한테는 OS 값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값이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OS가 약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3차 환자한테는 OS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4차 환자한테는 OS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타 신약 허가의 중요한 고려사항인 부작용은 정말 탁월함을 입증을 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임을 감안하면 그 안전성의 확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완전 간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완전 간에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내용이다. 그래서 진 회장은 지금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OS가 너네 단점이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OS가 3차에서는 문제였는데 4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특히나 우리는 요거 PFS는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를 내가지고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또한 완전 관에도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FDA 3차, 4차 허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차는 통계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모두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신약 허가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3차 또한 임상, 통계학적 유의미한 PFS와 기존 약물 대비 개선 효과 등을 입증함으로써 허가받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약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최근 FDA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해서 PFS를 중시하고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오염의 가능성이 많은 OS가 안 맞더라도 PFS 등 다른 수치들이 좋으면 신약 허가를 해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받았겠죠. 요런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야, 너네 약을 여태까지 그래 한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개발했는데 마지막 신약이 허가가 안 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OS인데 OS는 3차 정도만 약간 문제고 4차에 대해서는 OS도 문제였고 특히나 이 OS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차 환자 같은 이게 다른 약을 복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약간 오염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PFS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하다라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플라시보군 약물 혼용으로 치료제의 개발 주요한 목표는 1차 유효성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게 OS를 말하는 겁니다. FDA에서 추가 임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위에 제시한 FDA 가이드라인과 신약 허가 동향 등을 고려해보면 리보세라닙의 임상 상상 결과는 성공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FDA 추가 임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단 추가 임상 할 생각이 있어? 라고 했더니 FDA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 신약 허가 등을 봤더니 이미 성공적인데 구태여 얘네들이 추가 임상을 하라고 할까? 그럴 가능성 적지 않을까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OS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전체 생존기간 OS를 개선하지는 못했지만 4차 이상 치료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비롯해 대부분 지표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좋았다고 한다. 3차 치료제가 아니라 4차 치료제로 허가를 추진할 계획인가? 라고 물어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3차 치료제에서는 OS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안 좋은 OS 지표 말고 좋은 OS 지표가 나온 4차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리보세라닙은 3차에서도 임상학적으로 이미 유의미한 항암 효과를 입증했기에 3차 치료제로 NDA를 추진할 것이다. 신약 허가를 할 것이다. 모든 결과 변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위안 4차 치료제도 NDA를 추진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OS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여기 위안 3차 치료제, 위안 4차 치료제 모두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요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었고 마지막 하나 좀 더 보죠.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시나리오와 FDA 가이드라인의 부합 여부와 10월 24일 사전 신약 허가 프리 미팅에 대해서 의미가 궁금하다 라고 물어봤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FDA와 오는 10월 24일 사전 신약 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이미 FDA 가이드라인을 분석, 신약 허가 사전 미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사전 신약 허가 신청 미팅은 허가가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라 신약 허가를 위한 FDA 조언과 협조를 받는 사전 미팅이므로 종료된 임상 3상 시험의 주요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이번 임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에 의미 있는 미팅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내부 전문가 컨설팅 기업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는 패스트 트랙도 할 거고 OS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삶의 질의 지표인 PFS 등 좋은 지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미팅에서 이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회장이 인터뷰 때 얘기를 한 거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리보세라님의 장점 많습니다. 일단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다른 약 대비 뛰어난 유의미한 효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유일한 단점은 OS가 단점인데 전체 생존기간이 단점인데 이게 3차 치료제 때만 단점으로 보였고 4차 치료제부터는 훨씬 더 우월성을 보여줬고 하물며 완전 관해까지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강조를 하는 게 진회장이 강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3차 치료제가 약간 오염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오염이 없었다면 3차 치료제도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또 보는지 뉴스를 하나 통해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를 보니까 FDA 전 임상 심사관이 HLB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를 했다. 1차 유효성 지표인 OS가 통계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임상적 유의성을 확인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24일 예정된 FDA와 사전 미팅에서 신약 허가 가능성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라고 밝혔네요. 하나 단점은 있지만 다른 유의성을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LB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에스모에서 발표했다. 회사는 지난 6월 임상 탑라인 초기 결과 발표에서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최종 데이터 발표에선 신약 허가를 접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최종 3상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탑라인 발표와 마찬가지로 1차 유효성 지표인 OS제에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리보세라닙의 OS는 5.78로 대조군 5.13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리보세라님과 가짜 약의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진양곤 HLB 회장은 대조군이 다른 항암제를 복용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치료제에서요. 탑라인 발표 당시 1차 유효성 지표인 OS가 통계적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해 신약 허가가 어렵다는 게 내부 1차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종 데이터에선 리보세라닙의 전체 생존 기간은 경쟁약
론서프 5.78이죠. 리버세라닙의 OS는 5.78, 론서프는 5.7, 옵티모는 5.26 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또 자신하네요. 리보세라닙의 단점인 OS가 그럼에도 경쟁약보다는 훨씬 좋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수준, 론서프랑은 비슷한 수준 5.78인데 리보세라님은 5.78인데 론서프는 5.7, 옵티모는 5.26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비록 대조군과 비교해서는 약물 혼용으로 목표 도달에 실패했지만 임상적 유의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또한 임상 전문가들도 이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FDA에서 임상 심사관을 지낸 국내 약학 A 교수는 여기 팍스넷 뉴스나 봐요. 팍스넷 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도달하지 못해도 3차, 4차 치료제로 FDA 허가 가능하다. 단, 통계적 유의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중대한 질환인지 최종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3차, 4차 치료제도 허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 바이오 벤처의 임상 관계자는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도출에 실패해도 FDA가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4차 치료 환자군의 분류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이 가능하면 4차 치료제를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네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기사에서도 4차에서는 뭐 워낙 지표가 훌륭하게 나왔으니까 PFS 여기 무진행 생존기간, 객관적 반응률, 질병 통제율 등은 모두 대조군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했다. 리보세라님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2.83, 대조군 1.77 보다 한 달 이상의 생존율이 높았다. 론서프는 2개월, 옵티보 1.6개월보다도 높았다. 리보세라닙의 객관적 반응률은 6.9, 대조군은 빵, 론서프 4, 옵티모 11보다도 높았다. 질병 통제율은 리보세라닙 42, 대조군 13, 론서프 44, 옵티모 40. 그러니까 대조군이랑은 좀 그러니까 대조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 경쟁사랑은 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진양곤 회장은 임상 최종 데이터 분석 후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판단하에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한 내부 전문가 그룹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리보세라님이 기존 약물 대비해 효능과 안정성이 우수해 FDA 신약 허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뉴스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탄생을 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NDA 신청 직전까지 와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미팅까지는 와 있는 거죠. 프리미팅이 끝나야 이제 NDA 정식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진 회장은 도대체 리보세라닙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데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최종 NDA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방송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서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테지만 우리 많은 HLB 주주님들께서는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최종 신약 허가에 대한 발표는 내년 6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ALB도 좀 약간 살짝 오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장중 조정을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쯤에 한번 빵 터지는 시세 분출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오늘 장중에 하나 방송했으니까 너 장 끝나고는 방송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예, 영상 녹화해서 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2번 만나죠. 장중에 한번 만났고 장 끝나고 또 한번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